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아카데미 최연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바로 그 남자 티모시 샬라메와 제 기준 미국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아미 해머 주연의 영화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저는 CGV 아카데미 프리미어 기획전을 통해 먼저 관람하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그냥 이 영화는 미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영화가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Call Me By Your Name은 Call Me By Your Name이에요. 사실 저는 인생 영화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 작품이 너무 많아서 쉽게 하나를 꼽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콜바넴을 본 이후에는 인생 영화가 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보고 너무너무너무 재미있게 본 영화입니다. 콜바넴을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 2020년 개봉을 목표로 똑같이 티모시 샬라메와 아미 해머와 함께 5, 6년의 시간이 지난 Call Me By Your Name 2편을 제작한다고 해요. 시나리오 작가님이 올해 90세, 아카데미 역사상 최고령의 나이로 각색상을 받으신 분인데 제발 건강하시고 더 재미있는 속편으로 만나고 싶어요. 제발. 또 아미 해머가 살짝 탈모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연기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 예술 장르를 영화 전반적으로 응용할 줄 아는 센스, 이탈리아의 로케이션 캐스팅, OST 선곡, 영어, 불어, 이탈리아를 이용하며 대사 장난치는 능력 정말 다 최고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센스가 흘러넘쳐요. 첫사랑과 첫 키스와 첫 경험을 이렇게 강렬하고 간지럽고 아름답게 표현했던 영화가 있었을까요? 이미 영화제에서 187개 부문 노미네이트, 지난 5일 아카데미 각색상 수상까지 더하여 58개 수상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는 영화예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을 보시면서 이해가지 않으셨던 상징, 비유, 결말, 특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악, 미술, 문학, 과일, 언어, 그리고 네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 리뷰 및 후기 시작해볼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저는 이번 영화를 보고 또다시 한번 예술과 사랑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은 영화라는 종합예술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감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를 보자면 영화 오프닝 시퀀스부터 정말 너무 재치 있었습니다. 오프닝 시퀀스가 엘리오의 아빠 펄먼, 또 다른 주인공이자 아버지 펄먼의 연구보조원 올리버가 몸담고 있는 고고학 작품들을 응용해 토르소 청동상들을 몽타주시켜 만든 것이었거든요. 이것도 정말 센스가 장난 없다고 느꼈던 신이에요. 뜨거운 여름, 영원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술과 함께 사랑을 확인했던 17살 소년과 24살 청년의 이야기 함께 알아봐요. 1983년 이탈리아의 여름날 부산한 소리에 17살 소년 엘리오는 창문 밖으로 주의를 빼앗깁니다. 고고학 교수인 아버지의 보조연구원 올리버가 미국에서 온 것이었어요. 큰 키, 잘생긴 외모, 그리고 어딘가 까칠해 보이는 성격까지. 엘리오는 그런 올리버를 보자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삐딱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자신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고 때로는 과도하게 자신을 챙기는 올리버가 싫지는 않아집니다. 아니 어쩌면 엘리오는 올리버를 좋아하게 된 것만 같아요. 다른 여자와 춤추는 걸 보고 있자니 화가 나고 키스하는 걸 보고 있자니 회방을 입고 싶어지거든요. 이런 엘리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올리버는 너무나도 태어나기만 합니다. 그렇게 음악을 통해, 미술을 통해, 음악작품을 통해 올리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우정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오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첫 키스도 시도했지만 올리버는 항상 왠지 미적지근한 반응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오고 엘리오의 방과 유일하게 연결된 화장실 문마저 쾅 닫아버리고 갑니다.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올리버의 모습을 보는 엘리오는 마음이 상할 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엘리오는 먼저 그의 방에 작은 메모를 남기죠. 침묵을 견딜 수 없어요. 얘기를 나눠야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해요. 자정해보자는 올리버의 메시지에 그는 하루 종일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친구를 만날 때에도 피아노를 치면서도 시계만 볼 뿐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잠든 사이 어두운 테라스에서 다시 엘리오와 올리버는 만나요.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같은 집, 같은 공간에서 6주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하는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화 제목이 Call Me By Your Name인데 왜 그런지 예상 가시나요? 네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라는 것이 영화의 제목인 만큼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고학 교수의 아들인 엘리오는 영화 기준으로 부모님과 친구들과는 불어로, 거주 중인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어를, 미국인 올리버와는 영어로 대화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이 이탈리아에서 올리버의 언어, 그것이 일상의 대화가 되었던지, 올리버가 몇 달 전 썼던 그조차 이해되지 않는 논문 페이지가 되었던지, 올리버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오 단 한 사람뿐입니다. 특히 수영장인 노아 올리버가 자신의 논문 구절을 읽어주는 그 장면은 소리와 언어가 어떤 마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예술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크게 나누자면 음악, 미술, 문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오가 올리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처음 깨달은 순간은 음악을 통해서였어요.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소년이라 항상 음악을 달고 살거든요. 어느 날 그런 엘리오가 정원에서 기타를 치는 모습을 발견하고 올리버는 그에게 그 노래를 피아노로 쳐주길 바라죠. 하지만 엘리오는 나름대로의 장난을 치며 그를 향한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에게 피아노를 쳐주고 방에서 무엇인가 끄적이는 엘리오의 노트가 보여요. 내가 좀 심했다. 바하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건.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고 노트 페이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날 싫어하는 줄 알았었다. 아, 너무 좋죠. 그리고 그를 향한 마음이 커져가는 건 미술을 통해서예요. 아버지와 올리버가 새로 발견한 유물 때문에 외출할 일이 생기자 엘리오는 그곳을 따라가요. 그곳에서 새 남자는 레키 백작이 자신의 연인을 위해 만든 청동상을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엘리오는 자신이 올리버를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엘리오의 사랑이 밝혀지게 되는 계기는 문학을 통해서예요. 바로 그의 어머니가 읽어주는 16세기 프랑스 문학 작품 앱타메롱을 통해서였죠. 중세 문학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사도를 메인으로 한 기사도 문학, 쉬벨릭 로맨스를 빼놓을 수 없어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바로 이 기사도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중세시대의 평균 수명은 30살도 되지 않을 정도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1분 1초는 너무나도 소중했죠. 그래서 서로 돌리지 않고 사랑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극중 어머니가 언급하는 앱타멜롱의 단편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와 젊은 기사는 사랑에 빠졌지만 공주는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젊은 기사는 공주와의 우정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없었죠. 자신의 사랑을 그녀에게 드러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는 공주에게 물어요. 어느 것이 나을까요? 고백하는 것이 나을까요? 죽는 것이 나을까요? 소년 엘리오는 앱타메롱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날 올리버와 함께 시내에 나간 그 순간 문제가 될 만한 것, Things Don't Matter, 고백을 하게 되죠. 또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물건이 바로 과일인 것 같아요. 과일과 관련한 첫 씬은 고고학을 전공한 아버지와 올리버가 살구 주스를 마시면서도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아랍어까지 설명하며 이 살구, 애프리콧의 어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정확한 신뢰를 들어가며 설명해요. 이외에도 둘의 진한 사랑을 확인한 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같은 씬이 바로 나와요. 처음엔 그 열매를 따먹는 듯 싶더니 이내 크게 농락해버리죠. 이 부분은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해보세요. 아무래도 영화가 퀴어 영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동성애를 타부시하는 종교적 개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영화 극 후반부 차가운 눈이 내리는 곳에서 명절 한우카를 준비하던 엘리오와 그의 가족들은 올리버가 내년 봄 2년 동안 만났던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죠. 뜨거운 여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오는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버를 부르고 올리버는 자신의 이름으로 엘리오를 불러보지만
수화기 너머의 그 이름들은 이제는 공허한 외침이 된 듯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계절이 그들의 사랑과 고통과 성장을 표현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영화 후반부 6주의 시간이 지나고 행복했던 마지막 여행이 끝난 뒤 아버지가 슬퍼하는 엘리오에게 해주는 말들과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올리버와의 사이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엘리오는 올리버가 그저 지적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펄먼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너희 둘이 나눈 건 그것으로 전부야. 지적인 것과는 상관없어. 서로를 찾은 건 둘 다에게 행운이야. 너도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엘리오가 대답해요. 그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말하죠. 그도 너에 대해 똑같이 대답할 거야. 서로에게 칭찬인 셈이지. 생각지도 못할 때 자연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약점을 찔러.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끼기 싫겠지.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그리고 어쩌면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싫을지도 몰라. 너희 둘은 아름다운 우정을 가졌어. 아마도 우정 이상이겠지. 그게 부럽구나. 대부분 부모들은 이 모든 것들이 끝나길, 아들이 정신을 차리길 빌지만 난 아니야. 눈물을 흘리는 엘리오를 보며 아버지 팔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더 빨리 상처를 치유하려고 정신을 모두 쏟기 때문에 30살쯤 되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사라져서 새로운 사람과 시작할 때조차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 하지만 스스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만든다면 대체 그건 얼마나 낭비일까? 그리고 아버지는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하지만 너희 둘처럼은 못해봤지. 무엇인가가 항상 나를 붙잡았거든. 너가 깨닫기 전에 심장은 지치거나 네 육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게 돼. 그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을 때가 다가오지. 지금 당장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죽이려고 하지 마. 내가 느꼈던 그 기쁨도 그곳에 함께 있으니까. 17살의 소녀는 자신의 감정 표현에 더 솔직합니다. 그는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24살의 청년 올리버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오를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그가 조금 퉁명스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쉽게 마음을 거두었었죠. 혹여나 엘리오가 불쾌해할까? 교수님이 그들의 사이를 알게 되어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볼까봐요. 앱타마롱 이야기를 듣고 올리버에게 먼저 고백을 했을 때에도 그는 앞서 언급한 문제가 될 만한 것, 그게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든지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엘리오에게 계속 캐물어요. 6주의 시간이 지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엘리오를 떠나는 기차역에서조차 냉랭한 모습을 보입니다. 올리버를 꽉 껴안는 엘리오의 모습은 바로 그 다음 씬인 마르시아를 낳는 것을 보면 사랑의 포옹이 무엇인지, 우정의 포옹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모두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손을 흔들지만 올리버는 창문조차 내리지 않고 기차의 커튼 뒤로 숨어버려요. 엘리오는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항상 솔직하게 올리버를 대했죠. 타인의 시선과 편견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올리버는 그 반대에 있던 사람이었죠. 마지막 엘리오와의 통화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이걸 안다면 날 요양소에 보낼 거야 라고 말했던 것도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말한 나이가 들어 육체와 정신이 달아지는 그날이 다가온다면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도망만 다녔던 올리버는 아버지 펄먼처럼 그 뜨거운 여름날이 생각나 죽기 전까지 마음 한켠이 쓰라리겠죠. 하지만 아무도 올리버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그가 치졸하다고 할 수 없어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올리버가 모두 짊어져야 하니까요.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데이지의 선택 같은 느낌이죠. 사실 그들은 같은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었고 같은 언어를 쓰지도 않았고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유일한 공통점이 성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 이상한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를게 라는 영화의 대사는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OST 미스테리 오브 러브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가사 속 헤파이스티온과 알렉산더는 연인 사이였었고 이 둘은 엘리오와 올리버처럼 서로 이름을 바꿔 불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서 모티브를 따와 영화 콜 미 바이 유 네임이 탄생하게 된 거죠. 영화 엔딩에서 엘리오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이탈리아의 여름날처럼 뜨거운 난로 앞에 앉아 씁쓸한 눈물을 흘려요. 티모시 샬라메가 왜 최연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올랐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흘러나오는 노래는 Visions of Gideon이라는 곡인데 OST 제목 센스마저 미쳐요. 기드온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이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성경 속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많이 변화하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올리버 역을 맡은 아미 해머가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자 엘리오라는 캐릭터에 대해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영화의 리딩 액터는 엘리오이고 영화에서도 엘리오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원작 소설에서의 시점은 영화에서보다 훨씬 더 엘리오를 중심으로 엘리오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전개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영화 콜바넴의 OST Visions of Gideon은 기디온의 소명, 기디온의 환상, 기디온의 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 노래는 엘리오와 올리버의 사이를 뜻하기도 해요. 영화 속 엘리오는 기드온이고 올리버는 기드온에게 소명을 준 신을 의미하죠. 평범한 엘리오의 인생이 갑자기 찾아와 그를 사랑하고 맡은 소명, 한정된 시간 속의 사랑이 끝나자 사라지는 이는 올리버거든요. 영화 속의 기드온 엘리오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자신의 신 올리버가 떠나자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었고 노래 Visions of Gideon은 계속해서 가사 Is it a video라는 말을 되풀이해요. 이는 비디오를 되감기시켜 반복 재생시키는 것처럼 엘리오가 이제는 끝나버린 지난 뜨거운 여름날의 첫사랑의 마지막을 되새기는 걸 영화 OST로 비유한 셈이에요. 수편 스티븐스가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니 괜히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두 곡의 멜로디가 영화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가사마저 그런 걸 보니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저 퀴어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첫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사랑 뒤에 찾아오는 차가운 이별의 고통이 상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어요. 영화 콜 미 바이 유 네임 저의 한 줄평은 첫사랑의 시작은 뜨거운 햇살 아래서 그 후에는 시원한 물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별은 차가운 설원 위에서 입니다. 저는 3월 22일 영화 콜 미 바이 유 네임 한국에서 개봉하면 2차, 3차 또 찍으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 영상 영화 콜 미 바이 유 네임 리뷰 및 후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